이제 한반도는 너무 좁습니다. 그동안 내부적인 사정으로 한국산 차륜 장갑차는 내수에 치중해 왔는데요. 드디어 수출형 모델로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엔 경량화 등 시장의 요구가 변했으며 무엇보다 한국 방산의 역량이 최고점을 찍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1990년대까지 차륜형 장갑차는 궤도형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궤도형 장갑차 대비 차륜형의 빈약한 장갑으로는 전투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양상이 급변한 것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이후부터입니다.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로 대표되는 궤도형 장갑차는 부피와 무게로 대형 수송기를 이용해야 했는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문제가 되었지만 대형 수송기가 오르고 내릴 공항이 많지 않은 작전 지역에선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 해병대가 운용하던 차륜형 장갑차는 C-130 수송기나 CH-53 헬리콥터에 실릴 정도의 소형이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험지에 바로 투입,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미군을 포함 나토군은 차륜형 장갑차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장에서 활약 중인 대부분의 차륜형 장갑차는 다양한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전 개발된 구형 차체를 기본으로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세계 자동차 시장 빅3인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로템에서 새로운 개념의 차륜형 전투 장갑차 NWAV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선보인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 NWAV의 성능과 수출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10월 서울 아덱스 2023에 새로운 개념의 전투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현대로템이 대중 앞에 첫 선을 보인 차륜형 장갑차 NWAV는 길이 9.3m, 넓이 3.1m, 높이 2.8m로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상단부 무장을 맞춤 설계할 수 있어 기관총을 달거나 전차의 포신, 대공하기 등 다양한 전투 옵션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K808처럼 전투용뿐만 아니라 구조용 장갑차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요. 도강 시에는 수면 위로 차체를 거의 노출시키지 않는 기술력을 적용했으며 이를 위해 차량 바퀴 뒤쪽으로 고성능 프로펠러와 워터제트가 장착돼 있습니다. 다소 특이한 점으로는 승무원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으로 차체를 두르는 카메라가 13개나 탑재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조종수가 장갑차 해치를 닫은 채 화면만 보고도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광학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또한 카메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연동되었으며 주문자가 원한다면 차량 주행 보조 기능도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갑차가 스스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달리거나 충돌이 예측되면 스스로 멈추는 기능도 구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NWAV에서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로템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년 기준 도요타와 폴크스바겐에 이어 전 세계 판매량 3위를 차지할 정도의 초거대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데요. 세계 10위권 규모의 자동차 생산 공장 중 4개가 현대 기아차 소유일 정도로 규모나 기술 면에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철도 회사에서 시작하여 수십 년간 해당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군림해 왔는데요. 여기에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현재 현대로템에서는 K2 흑표를 필두로 군안전차, 교량전차 등 다양한 K1 시리즈 전차와 중장비 수송용 트레일러, 장애물 개척 전차, 차륜형인 K806, K808 장갑차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대한민국 유일의 전차 제작 업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과 수년 전까지 현대로템은 돈 먹는 하마,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기업이었습니다. 2018년 1962억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엔 3천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되어 미국 지위에 인수된다는 등 악성 루머에까지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대 로템의 전략적인 투자가 주된 원인이었는데요. 당시 현대 로템은 연구개발과 제조시설 확충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동시에 부실을 차근차근 정리, 2020년부터는 흑자 기업으로 전환, 2022년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을 기점으로 K2 전차 수출 대금만 4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대박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로써 글로벌 시장에 눈을 뜬 현대로템은 다음 타겟으로 차륜형 장갑차를 선택한 것인데요. 향후 신형 장갑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차량을 개발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18년부터 현대로템이 생산한 K806, K808 차륜형 장갑차를 운용 중인데요. 바퀴의 개수로 구분되는 K806, 808 백호 장갑차는 노후된 K200 및 KM900 장갑차의 대체를 위해 차기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을 통해 개발, 현재 대한민국 국군 보병부대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806은 6x6 형태의 기본형 장갑차로 APC 병력 주송 장갑차로 분류되며 후방 지역의 기동 타격, 수색 및 정찰 임무 및 해군 공군기지 방어를 담당합니다. K808은 8륜 구동 형태의 보병 전투용 장갑차 IFV로 분류, 전방의 야지, 산악 지역에서의 전개, 수색 및 정찰 임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국방부에서 규격화시킨 분류로 K808을 보병 전투용 장갑차 IFV라고 부르기엔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IFV인 K21의 경우 무장에서부터 제대로 된 40mm 기관포,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지니고 있으며 전면에서 30mm 기관포 및 RPG-7을 방어할 장갑까지 갖추고 있지만 K808의 경우 RWS 또는 K4 고속 유탄 기관포를 장착했음에도 완전히 자동화된 체계는 아니었습니다. 이에 현대로템에서는 30톤급 장갑차인 NWAV를 개발,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기동력을 강화,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현대로템 NWAV 관계자는 미국 해병대 상륙 장갑차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고 자신했는데요. 실제로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NWAV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생존성과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하는 확장성을 중시하여 글로벌 추세에 따라 방어력을 증강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로템은 전시 모델이 아닌 실제 구동되는 NWAV를 공개했는데요. 일단 그간 우리 군이 운용하던 K806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차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K808의 경우 차체 무게가 20톤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NWAV는 35톤. 이렇게 크기와 중량이 증가한 이유는 현재 차륜형 장갑차의 해외 시장 추세가 방어력을 1순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NWAV는 대전차 지뢰 폭발 시에도 내부의 승무원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나토 레벨 4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가령 차체 하부에서 TNT 10kg이 터져도 승무원과 차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14.5mm 전방위 방어가 가능하고 화생방 양압장치의 타이어 화재 시 소화장치까지 승무원의 생존성에 특화된 장갑차라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은 700마력급으로 7단 자동 변속기와 결함이 된 파워트레인으로 기동성까지 높였는데요. 육상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속력이 시속 100km인데다 고성능 워터제트 시스템이 장착되어서 별도의 준비 없이 최대 시속 10km로 수상주행도 가능합니다. 내부 탑승 인원은 3+8, 3명의 승무원과 8명의 보병, 총 11명이 탑승 가능합니다. 무장은 기본형으로 30mm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지만 고객의 주문에 따라 중국형 포탑은 물론 대구형 105mm 포탑까지 장착이 가능, 화력 지원 개념까지 더한 기동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장갑차에 능동방어 시스템을 부착하고 있는데 NWAV 역시 APS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장착되며 포탑 위에 RCWS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개발 목표 자체가 수출인 만큼 잠재 고객국의 다양한 목적과 임무에 맞도록 차체를 플랫폼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술했듯 NWAV에 장착된 기본 10세대의 카메라가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조종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간용 전방 시야 카메라와 야간용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지휘소용으로 만들어진 어라운드 뷰와 보병실용 전자잠망경까지 조종수와 보병들은 장갑 안에서 외부 현장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차륜형은 그동안 병력 수송용에 많이 쓰여왔고 보병 전투 장갑차에 본격 적용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장갑차의 플랫폼으로 궤도형과 차륜형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하고 적합한지는 오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차이점과 장단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궤도형 장갑차는 전투 중량에 대한 제한이 적기 때문에 무장을 강화하고 장갑 등 방어력을 증대시키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병력 수송 장갑차는 보병을 수송하는 것이 임무여서 경장갑에 중기관총이나 유탄기관총을 장착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투 차량의 속도와 연비 등 운용성을 따져본다면 최대 속도 100km/h를 넘나들고 항속거리도 길며 연료 소비량이 훨씬 적게 드는 차륜형이 단연 우월한데요. 여기에 차륜형은 공중수송도 쉬운 데다
승차감과 편의성도 좋아 시가지 전투나 기지방어용, 수색 정찰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장갑차의 플랫폼으로 궤도형과 차륜형의 경쟁은 정답이 없는 싸움으로 무기체계 선진국들은 전투 환경의 변화, 기술 발전 등에 따라 미래 장갑차 발전 계획에서 궤도형에 대해 현상을 유지하면서 차륜형 개발에도 많은 투자와 함께 중점 개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타의 무기체계들이 그러했듯 장갑차 역시 향후 전투 환경 및 전술 운용 개념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과 역량 증대, 무기체계 설계 우선순위를 고려해 개발될 것이며 현대로템은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해 경쟁력 있는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모기업인 현대차그룹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하이브리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하이브리드 동력 장치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차륜형 장갑차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 차륜형 장갑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현대기아차는 상용차 시장에서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맞춤형 교통수단을 새로운 모델로 내놓고 있는데요. 이를 방산형 모델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동차 기술이 발전되는 만큼 이를 차륜형 장갑차에 적용, 현대가 만드는 차륜형 장갑차는 무궁무진한 확장성과 잠재력을 그 장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차륜형 장갑차는 대한민국이 처음 진입하는 새로운 시장인 만큼 새로운 수요에 맞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메리트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까지의 글로벌 차륜형 장갑차 시장은 기술적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로템이 대한민국 유일무이의 전차 생산 기업이라는 점에서 그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그랬던 것처럼 장갑차 분야에서도 우리는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은 모처럼 비보를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국제사회의 트렌드가 되었다 하더라도 늘 좋은 소식만 들려올 수는 없는데요. 때로는 사업의 좌절을 경험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무기체계에서만큼은 유독 대한민국이 죽을 쓰고 있기도 한데요. 다름 아닌 장갑차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납득하지 못하실 겁니다. 최근 호주가 레드백 도입을 결정지으면서 대박을 터뜨리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안타깝게도 호주 이상의 시장이 될 미국의 차기 장갑차 사업에 탈락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호재를 이어갈 수 있었던 사업이었기에 상당히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그래도 아쉬워하기엔 이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강점은 무기체계의 성능도 저렴한 가격도 빠른 납기도 아닙니다. 바로 7.8기의 도전정신과 성실함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아덱스 2023의 새로운 형태의 차륜형 장갑차를 최초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편 레드백을 선택한 호주의 역대급 소식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장갑차의 현 상황과 불굴의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3개월 전인 지난 7월 대한민국 방위산업 시장에 예상치 못한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국 차기 장갑차 사업 통칭 OMFV에서 대한민국 컨소시엄이 탈락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OMFV는 미국 국방부가 차세대 장갑 차량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 통신기술, 카메라 및 센서 시스템 등이 포함된 첨단 기술과 다양한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장갑차, 향후 폭넓은 업그레이드와 수정이 가능한지 등이 중점 요소였는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K9 자주포, K39 천무, 타이곤, 레드백 등을 개발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미 특수 차량 전문 기업인 오시코시 디펜스의 컨소시엄으로 OMFV 사업에 참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세계 후보 기업을 선정해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겠다던 미국 국방부의 계획이 급작스레 2개 기업 선정으로 축소되면서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즈 GLDS와 독일 라인메탈의 미국 법인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2026년에 있을 4단계에서 두 컨소시엄이 최종 경합을 벌이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으로서는 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4단계를 하나 앞두고 탈락한 만큼 아쉬움이 상당했습니다. 더군다나 OMFV는 미국 국방부와 관련된 여러 방산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복합사업이었던 만큼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과 방위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는 호주가 신규 장갑차 도입 사업 랜드 400의 잔고를 거듭하던 중이라 자칫하면 레드백이 탈락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적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은 여전히 가장 최첨단의 군사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고, 그런 미국의 검증을 만족시켰다는 건 경쟁자였던 라인메탈에링스에 너무나 유리한 지표였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OMFV 사업 탈락으로 꽤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탈락 직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컨소시엄은 OMFV 2단계 개념 설계에 참여할 5개 경쟁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되면서 우위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실제로 상황을 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을 뚫기 위해선 실력 이외에도 이미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초대형 기업들과 소위 말하는 이름값 경쟁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일례로 라인메탈은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L3, 해리스, 텍스트론, 레이시온, 앨리슨 등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를 총집합해 드림팀을 꾸렸습니다. 또 GLDS는 미군에서 이미 제식으로 운용하던 M2 브래들리와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만든 공급사입니다.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대한민국이 꾸린 하나오시코식 컨소시엄과 애초부터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술력을 떠나 기존의 거래를 많이 했던 업체들이 유리한 건 방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예상을 뒤엎고 호주는 대한민국의 레드백을 선택했습니다. 랜드 400은 호주군이 1960년대 도입한 미국제 M113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사업 규모만 장갑차 129대에 약 3조 3,460억 원 규모에 달했는데요. 이런 대규모 사업에 그것도 영미권 국가의 대표 중 하나인 호주가 익숙했던 서구 체계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레드백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매우 파격적인 결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독일은 랜드 400을 따내기 위해 자국에서 개발한 복서 장갑차 100대를 호주에서 역수입하겠다는 어이없는 제안까지 던졌습니다. 결국 호주는 대한민국과 레드백을 선택하는 바람에 복서 장갑차 100대를 수출할 기회를 날려먹은 셈인데요. 그러나 호주는 레드백을 선택한 보상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납품 기간을 무려 2년이나 앞당겨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호주는 2027년 초 첫 번째 레드백을 인도받고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129대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더군다나 초도 물량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고 대부분의 물량이 호주 현지의 HAS에서 제작 및 조립될 예정입니다. 호주 버전 K9 자주포인 AS9 헌츠맨을 생산하는 바로 그 공장인데요. 결국 대한민국이 호주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호주 덕에 대한민국이 얻은 상징성에 대한 보답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파이브아이즈의 일원일 만큼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호주가 대한민국의 장갑차를 선택했다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선 장차 미국의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방산무기 수출은 단순한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적으로 엄청난 이득입니다. 무기 수출 또는 지원과 외교 안보의 관계에 대한 사례 중 하나는 평화 기반 무기 수출입니다. 이는 무기를 다른 국가에 수출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외교적인 안보와 협상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무기를 수출 또는 수입함으로써 안보 동맹을 위한 구심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무기 수출 관계는 외교적인 안보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대규모 무기 판매와 군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영내 안보를 유지하고 지역 안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미국은 이스라엘과 공동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동 정세에 깊숙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무기 수출 관계도 외교 안보와 관련이 깊습니다. 미국은 이 덕에 반미를 기치로 중동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란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무기 수출 또는 지원은 국제적인 관계에서 가장 직관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쯤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미국은 이를 이용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수단 중 대표적인 것이 전투기인데요. 일례로 F5는 프리덤 파이터라는 그 이름처럼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을 포함한 미국의 우방국 20여 개국에서 운용되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상징하는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워낙 저렴하고 출중한 성능 덕에 마치 대물림되듯 퇴역 기체들이 타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게 F-16입니다.
F-16은 전 세계에 무려 4,600대 이상 판매되며 현재 현역인 전투기 중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계보를 이어받는 게 F-35인데요. 미국은 동맹국 중에서도 최후방에 해당하는 17개국에만 F-35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이 덕에 F-35는 F-21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 세대의 유일한 스텔스기라는 점을 제외하고도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상징하는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또 미국은 단순한 전투기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일종의 패키지로서 동맹국에 대한 안보 지원과 군사훈련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동맹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군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전세계 방산시장 장악력은 현재 2.4%에 이릅니다. 얼핏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파일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분명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수치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사례가 폴란드인데요.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자국 군대에서 사용하던 전차 400대 중 200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맞닿은 국가로서의 안보 불안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하나만으로는 전력 공백이 생길 만큼 막대한 물량을 지원했다는 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극약 처방을 놓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남은 구소련 체계의 태를 벗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간에 대량의 무기를 지원하면서 폴란드 국방력에는 일시적 공백이 발생했고 모두 아시다시피 이 빈자리를 대한민국이 메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폴란드에 3년 이내에 K2 흑표 180대를 인도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는 독일의 레오파르트2보다 무려 5배에 가까운 물량을 2분의 1의 가격에 인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닫혔던 생산 라인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단 한 번도 전차 생산을 멈춘 적 없었던 대한민국은 이러한 작업이 따로 필요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상황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당초 폴란드는 미국의 하이마스를 염두에 두었으나 원하는 일정을 충족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K-239 천무와 자체 개발하던 호마르를 결합한 호마르-K가 우선 도입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우선 호마르-K로 급한 불을 끄고 하이마스를 추후 도입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말뿐인데요. FA-50 역시 국산 경공격기인 만큼 대당 가격이 500억 원으로 저렴하고 운용 유지비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F-16과 호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향후 대량의 퇴역 기종이 발생할 F-16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데요. K9 자주포의 경우 이미 지난 2022년 기준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튀르키예, 인도, 폴란드, 그리고 호주 등 155mm 자주포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대한민국과 직간접적인 동맹관계에 놓였는데요. 이처럼 갖은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군비를 늘리는 상황에서 주요 방산 수출국이었던 미국과 유럽이 생산 능력에 제동이 걸렸고 그 반대급부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전차의 부활로 더 많은 수요가 생기고 있는 장갑차만이 남았는데요. 이에 최근 대한민국은 아덱스 2023을 통해 새로운 30톤급 차륜형 장갑차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차륜형 장갑차는 방호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총탄은 물론 대전차질의 피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화생방 양압장치와 함께 자동 소화장치 등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30톤이라는 무게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시속 100km의 기동력까지 확보했는데요. 국제무대의 장갑차 시장에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디딘 대한민국이 새로운 안보동맹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